미친 걸레 같은 계집년아 차 빼라며 삿대질하던 대령 연대장. 하지만 그가 건든 여성은 3스타였고 이후 개박살나는 사이다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겨울바람은 살을 찢는 칼날과도 같았다.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1월의 산악훈련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제3공 수특전여단 예하대대는 이곳에서 혹한기 전술 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연병장 한가운데서 상의를 탈의한 특전사 대원들이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얼음물 입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신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나 소리 더 크게 질러라. 악기 다 죽었어. 확성기를 든 남자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두꺼운 방한복을 겹겹이 껴입고 핫팩을 귀마개 안에 넣은 채 지휘. 통제실 텐트 앞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이자가 바로 대대장 공두식 중령이었다. 공두식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이 들려 있었다. 병사들은 맨살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그는 느긋하게 국물을 불어 마시며 그 모습을 구경거리처럼 즐기고 있었다. 대대장님, 기온이 너무 낮습니다. 현재 체감 온도가 영하 35도입니다. 이대로 입수 훈련을 강행하면 동상 환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중대장 한태양 대위가 입술을 깨물며 건의했다. 한태양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 의무대로 후송된 인원만 5명이었다. 제대로 된 방한 대책이나 휴식 시간도 없이 보여주기식 훈련만 반복되고 있었다. 공두식은 마시던 어묵 국물을 바닥에 퇴하고 뱉어내며 한태양을 노려보았다. 한 대위, 너 지금 내 명령에 토다는 거냐? 우리가 보이스카우트야. 특전사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야. 내가 옛날에 훈련받을 때는 얼음 깨고 들어가서 잠도 잤어. 요즘 애들은 약해 빠져서 원. 하지만 대대장님, 규정상 영하 20도 이하에서는 야외 탈의 훈련을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시끄러워.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 너 진급하기 싫어. 이번에 군단장님 오시는데 멋진 그림 하나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입수시켜. 공두식은 한태양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한태양은 고통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적인 계급의 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때 대열 끝에 서 있던 김하사가 비틀거리더니 눈밭 위로 쓰러졌다. 몸이 굳어 낙법도 치지 못한 채 얼굴부터 얼음 바닥에 부딪혔다. 김하사, 의무병 빨리 와. 한태양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달려갔다. 김하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불규칙했다. 저체온증 쇼크가 온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공두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혀를 찼다. 에이, 재수없게 분위기 깨고 지랄이야. 야,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 계속 진행해.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해.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그래. 공두식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훈련장에 있던 장병들의 눈빛에 분노가 서렸다. 하지만 공두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텐트 안에는 난로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고급 원두커피 향이 진동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부하들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야, 작전과장, 군단장님 오시는 길 제설 작업 확실히 했어. 내 차 지나갈 때 덜컹거리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내들 다 영창 보낼 줄 알아. 공두식에게 군인은 부하가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한 소모품일 뿐이었다. 훈련장 진입로에는 이미 병사들이 곡괭이 하나의 의지에 언 땅을 파내고 있었다. 규정된 제설차는 기름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차고에 박아둔 지 오래였다. 피 묻은 손으로 얼음을 깨는 병사들의 등 뒤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다. 그 눈보라 속에서 낡은 국방색 레토나 한 대가 훈련장을 향해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낡은 레토나는 훈련장 입구 위병소 앞에서 멈춰 섰다. 화려한 번호판도 성판도 없는 그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전 차량이었다. 차량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 허름한 구형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고
털모자를 눌렀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백설아였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이자 전설적인 특수전 전문가인 그녀가 예고도 없이 최전방 혹한기 훈련장을 찾은 것이다. 백설화는 위병소 근무자에게 가볍게 경례를 받아주고는 곧장 훈련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쓰러진 기마사를 업고 뛰는 한태양 대위와 그 뒤로 벌벌 떨며 얼음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병사들의 참혹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따뜻한 텐트 안에서 킬킬거리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공두식의 모습도 보였다. 백설화는 말없이 공두식의 지휘 텐트로 향했다. 텐트 입구를 걷어 올리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기름진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다. 공두식은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컵라면을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공두식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웬 낯선 여자가 흑투성이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백설화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넌 여긴 통제구역인데 민간인이 어떻게 들어왔어? 위병소 애들 다 영창 보내야겠네. 백설화는 차가운 눈빛으로 공두식을 응시하며 낮게 말했다. 훈련 상황을 보러 왔다. 대대장은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서 현장 지휘를 하라. 공두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백설화가 그저 길을 잃은 부사관이나 훈련장에 지원 나온 민간 조리원 정도로 보였다. 여군을 극도로 무시하는 그의 편협한 시각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명령질이야? 야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밥하러 왔으면 취사장으로 꺼질 것이지 왜 남의 텐트에 들어와서 지랄이야. 공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저급했다. 텐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참모들이 기겁하여 달려왔지만 공두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백설화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태도로 삿대질을 해댔다. 내가 여군이면 다야 계급장도 안 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어디 하사 나부랭이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공두식이야. 특전사 호랑이 공두식이라고. 어디서 여자 냄새 풀풀 풍기면서 신성한 훈련장을 더럽혀. 당장 나가서 커피나 타와. 백설화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과거 707 특임대 시절 수많은 테러범을 제압하고 작전을 성공시킨 살아있는 인간병기였다. 그런 그녀에게 고작 대대장의 폭언 따위는 위협이 되지 않았다. 다만 신성한 군복을 입고 저런 저질스러운 말을 내뱉는 지휘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중령 공두식 자네는 지금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잃었다. 그리고 상관에 대한 하극상을 범하고 있다. 상관 개뿔 웃기고 자빠졌네. 야 당장 이 아줌마 끌어내 헌병대 불러서 영창 쳐넣어. 감히 대대장한테 훈계를 해녀자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군대에 와서 설치기는. 공두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백설화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것이 그가 저지른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백설화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공두식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었다.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공두식의 비명이 텐트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아앙, 내 손목. 백설화는 비명을 지르는 공두식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다리를 걸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육중한 공두식의 몸이 텐트 바닥에 처박히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백설화는 무릎으로 공두식의 명치를 누르며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텐트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바닥에 처박힌 공두식은 숨을 헐떡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명치를 눌린 탓에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바둥거리며 소리쳤다. 이거 안 놔.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죽여버릴 거야. 군사법정에 세울 거야. 너 오늘부로 군 생활 끝인 줄 알아. 백설화는 싸늘한 눈빛으로 발버둥 치는 공두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눌렀었던 털모자를 벗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는 입고 있던 낡은 야전 상의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상의 안쪽에는 정갈하게 다려진 전투복이 있었고 그 가슴 위에는 번쩍이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두식의 눈을 의심케 한 것은 그녀의 베레모와 가슴에 달린 계급장이었다. 은색으로 빛나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이었다. 공두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눈앞에 이 여성은 소문으로만 듣던 육군 참모차장 백설화 중장이었다. 전군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졌다는 특전사의 전설. 공두식의 입이 떡 벌어지며 턱이 빠질 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주 중장님. 백설화는 공두식의 명치를 누르던 무릎을 떼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말한 그 여자 냄새나는 아줌마가 바로 나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백설화 중장. 공두식은 감전이라도 된 듯 바닥을 기어 일어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았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렸다. 등 뒤로 식은땀이 비노듯 쏟아졌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커피나 타오라느니 밥이나 하라느니 했던 그 말들은 모독죄를 넘어 즉결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다. 차 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몰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일어나라. 백설화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공두식은 벌벌 떨며 일어섰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텐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태양 대위와 병사들도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설 속의 백설화 장군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었다. 백설화는 텐트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걸어갔다. 전 병력 훈련 중지 즉시 막사로 복귀하여 온수 목욕과 식사를 실시한다. 동상 환자들은 헬기를 호출하여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라. 이 명령은 참모차장의 직권으로 내린다.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백설화는 한태양 대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중대장인가 부하를 지키려 했던 모습 인상 깊었다. 지금부터 자네가 대대 지휘권을 임시로 맡는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한태양은 목이 터져라 복창하며 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옥 같던 훈련장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이자 정이었다. 백설화는 다시 공두식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공두식 중령, 자네는 지금부터 직무 정지다. 그리고 군 형법상 상관 모욕 직무유기 가혹 행위 혐의로 헌병대에 긴급 체포될 것이다. 자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영창에서 따뜻한 콩밥이나 먹도록. 공두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바지를 적시며 멍하니 백설화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의 군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동아줄이 떠올랐다.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최무진 대장 자신의 뒷배이자 뇌물을 상납해온 부패의 정점인 그에게 연락해야 했다. 백설화가 병사들을 챙기는 사이 공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몰래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더듬었다. 그때 백설화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내가 믿는 그 썩은 동아줄도 내가 다 잘라버릴 테니까. 백설화의 말에 공두식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하얀 눈밭 위로 검은 스마트폰이 파묻혔다. 설산의 밤하늘에는 차가운 별들이 백설화의 계급장처럼 시리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참교육의 시작이 아니었다. 군 내부에 깊이 뿌리박힌 거대한 부패 세력과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헌병대 호송 차량의 뒷좌석 창살 너머로 공두식의 절규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창문을 걷어찼다.
자신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리 없다는 현실 부정과 백설아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공두식은 호송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원하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욕설을 퍼붓는 추태를 보였다 하지만 백설아는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등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얼어붙은 병사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 시각 육군본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인사사령관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내 사조직의 우두머리이자 공두식의 뒷배인 최무진 대장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자욱한 연기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웠다. 책상 위에는 백설아가 공두식을 제압했다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백설아 감히 내 라인을 건드려. 최무진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단순히 부하 하나가 잡혀간 문제가 아니었다. 공두식은 강원도 전방부대의 군수 물자를 빼돌려 현금화한 뒤 최무진에게 상납하는 자금책 역할을 맡고 있었다. 공두식이 입을 열면 최무진의 비자금 장부까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최무진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군수참모부장 나야 지금 즉시 강원도 인제 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 라인을 통제해 폭설로 인한 도로 유실이라고 둘러대고 기름쌀 부식 일체 들여보내지 마. 백설아. 그 계집이 병사들을 끔찍하게 아낀다지 어디 굶어 죽어가는 꼴을 보고도 버티나 보자고. 명령은 즉시 하달되었다. 인제군 서화면으로 향하는 국도 위에서 육군 군수지원단의 트럭들이 일제히 차를 돌렸다. 훈련장으로 들어오려던 급식차와 난방유, 유조차들이 검문소에서 가로막혔다. 헌병들이 도로 통제 간판을 세우고 길을 막아섰다. 백설아가 지휘하는 훈련장은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훈련장의 밤은 잔인했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칼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막사의 보일러가 멈췄다. 남아있던 난방유가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취사장에서는 밥을 지을 쌀이 없어 묽은 죽조차 끓이지 못했다. 병사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침낭 속에서 덜덜 떨었다. 배고픔과 추위가 공포가 되어 병사들의 눈빛을 흐리게 만들었다. 한태양 대위가 백설아가 머무는 지휘 통제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군단장님, 상부에서 보급로가 끊겼다는 연락입니다. 도로가 유실되었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민간 차량은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입니다. 이대로 가면 병사들이 동사하거나 아사합니다. 백설화는 지도를 보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최무진의 수를 읽고 있었다. 백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야전 상의를 단단히 여몄다. 놈들이 밥줄을 끊어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군. 전형적인 겁쟁이들의 방식이야. 한 대위 자네는 병사들을 모아 체온 유지를 위한 훈련을 시키고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게 해. 나는 쥐새끼들이 숨겨놓은 식량을 찾으러 간다. 식량을 찾다니요? 이 산속에 식량이 어디 있습니까? 백설화는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훈련장에서 약 20km 떨어진 외진 산속의 민간 창고였다. 공두식의 집무실을 뒤지다 발견한 이면 계약서에 적힌 주소였다. 공두식이 빼돌린 군용쌀과 기름이 저기 있을 거다. 놈들은 팔아먹으려고 모아뒀겠지만 이제는 우리 병사들의 생명줄이 될 거야. 내 차를 대기시켜. 위험합니다. 호위 병력을 붙이겠습니다. 아니, 병사들은 움직일 힘도 없다. 나 혼자 간다. 그리고 내 운전병도 쉬게 해. 내가 직접 몬다. 백설화는 만류하는 한태양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낡은 레토나의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사냥을 나가는 맹수의 낮은 울음소리와 같았다. 백설화가 몬 레토나는 눈 덮인 산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상황이었다. 하지만
백설아의 운전 실력은 신기에 가까웠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미끄러운 빙판길을 돌파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의 얼굴뿐이었다. 내 새끼들이 밥을 굶고 있다. 그 생각 하나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다. 목적지인 창고는 인적이 드문 폐공장 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높은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입구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불을 피워놓고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공도식과 결탁한 지역 조직 폭력배들이었다. 군용 물자를 헐값에 넘겨받아 민간 시장에 되파는 기생충들이었다. 백설화는 전조등을 끄고 어둠 속에 차를 세웠다. 그녀는 차 뒷좌석에서 긴 쇠파이프 하나를 꺼내 들었다. 총을 쓸 수도 있었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발포했다가는 놈들에게 꼬투리를 잡힐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쇠파이프 하나면 충분했다. 백설화는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눈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잠입이었다. 입구를 지키던 2명의 사내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야 공중령 그 양반 잡혀갔다며 우리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 마 위에 더 큰 형님이 계신다잖아 어차피 군대 물건은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팔아주면 지들도 좋지 뭐.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 하나가 억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다. 백설아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정확히 사내의 오금을 가격한 것이다. 놀란 다른 사내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려 했지만 백설화의 발이 더 빨랐다. 그녀의 군화발이 사내의 턱을 올려찼다. 이빨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공중에 떴다 떨어졌다. 백설화는 쓰러진 사내들을 넘어 창고 정문으로 걸어갔다. 창고 안은 난방이 잘 되어 훈훈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둘러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국방부 마크가 선명한 쌀 포대와 드럼통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을 본 백설아의 눈이 뒤집혔다. 병사들은 밥알 한 톨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이놈들은 훔친 쌀을 안주 삼아 술을 처먹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조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백설아에게 쏠렸다. 조폭 두목으로 보이는 삭발한 사내가 닭 다리를 뜯으며 비웃었다. 뭐야 이 아줌마는 길 잃었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확 묻어버릴라. 백설화는 대꾸도 하지 않고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걸어갔다. 쇠 긁히는 소리가 창고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렸다. 전원 1분 준다. 그 안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1초라도 늦으면 내 놈들 2 다리로 걸어나갈 생각은 버려라. 백설화의 낮은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조폭들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킬킬거리며 강목과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었다. 이 아줌마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야 애들 교육 좀 시켜줘라. 반병신 만들어서 내보내. 수십 명의 장정들이 백설화에게 달려들었다. 백설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동공이 확장되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감각이 깨어났다. 707 시절 수없이 겪었던 실전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더 이상 장군 백설화가 아니었다. 전장의 사신 백색 유령이 돌아온 것이다. 선두에 선 조폭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백설화는 상체를 살짝 숙여 피함과 동시에 쇠파이프로 놈의 정강이를 후려쳤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회전력을 이용해 바로 옆에 있던 놈의 명치를 쇠파이프 끝으로 찔러 넣었다. 2 놈이 순식간에 고꾸라졌다. 백설화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유려했다. 힘으로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다. 그녀는 좁은 공간을 지배했다. 뒤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고개를 까딱해 피하고 놈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창고 안을 메웠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버리고 맨주먹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단련된 주먹이 조폭들의 턱과 관자놀이에 꽂힐 때마다 놈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이 인연이 괴물이야. 조폭 두목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부하들이 10분도 안 되어 전멸했다. 백설화의 군복은 놈들의 피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숨소리 하나 거칠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놈들을 밟고 천천히 두목에게 다가갔다. 내 새끼들 먹일 밥이다. 손대지 말라고 했지. 백설화가 두목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두목은 발버둥 쳤지만 쇠갈고리 같은 악력에 숨이 막혀왔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기 사무실 금고에 장부가 있습니다. 공두식 그놈이랑 거래한 거 다 적어놨습니다. 백설화는 두목을 쌀 포대 위로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공두식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고위직들의 이름이 적힌 뇌물 장부와 현금 뭉치가 가득했다. 그리고 맨 윗줄에는 최무진 대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최무진의 목줄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였다. 백설화는 장부를 챙겨 품에 넣었다. 그리고 창고 한 구석에 있는 지게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직접 지게차를 몰아 창고 문을 부수고 트럭에 쌀과 기름통을 싣기 시작했다. 도망치던 조폭들 중 몇몇을 붙잡아 강제로 짐을 싣게 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워 조폭들은 울면서 쌀가마니를 날랐다. 빨리 움직여라. 내 병사들이 기다린다. 늦으면 내 놈들 뼈도 저 쌀가마니처럼 으스러질 줄 알아라. 1시간 뒤 거대한 트럭 3대가 훈련장으로 들어왔다. 트럭 적재함에는 쌀과 고기, 라면, 난방유가 가득 실려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던 병사들은 트럭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한태양 대위는 트럭에서 내리는 백설화를 보고 경례를 하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군복은 피투성이었고 손등은 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애들 밥 먹여라. 따뜻하게. 그리고 기름 아끼지 말고 빵빵하게 때워. 오늘 밤은 아무도 추위에 떨게 하지 마라. 병사들은 울면서 밥을 지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고깃국 냄새가 훈련장에 퍼졌다. 백설화는 병사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 몫으로 나온 식판을 들고 구석진 곳으로 갔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손이 조금 떨렸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보라가 그치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품 안에 있는 장부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이것을 터뜨리는 순간 육군 전체가 뒤집힐 것이다. 그때 한태양 대위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군단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감찰단이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군단장님을 횡령 및 폭행 혐의로 조사하겠답니다. 백설화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피식 웃었다. 오라고 해라. 밥 든든하게 먹고 힘내서 맞아줘야지. 내가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백설화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내일 아침 단순히 방어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역으로 그들의 목을 물어뜯을 작정이었다. 설산의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의 정막을 깬 것은 요란한 헬기 소리와 사이렌 소리였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검은색 세단 5대와 헌병대 호송버스가 위병소를 밀고 들어왔다. 하늘에는 감시용 드론까지 떠 있었다. 마치 테러범을 진압하러 온 듯한 살벌한 기세였다. 차량 행렬은 지휘 통제실 앞에서 멈춰섰고 양복을 입은 감찰관들과 무장한 헌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감찰실장 오영택 준장이 서 있었다. 오영택은 최무진 대장의 오른팔이자 군 내부의 비리를 덮고 조작하는 기술자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깐깐해 보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코를 킁킁거렸다. 어디서 밥 짓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범죄의 증거가 아주 널려 있어. 오영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휘 통제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구석에 몰려 벌벌 떠는 백설화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백설화는 야전 테이블에 앉아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소고기 무국이 담긴 식판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영택이 들어오든 말든 눈길조차 주지 않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넘겼다. 식사 전이라면 숟가락 하나 가져와라. 국맛이 아주 좋다. 백설화의 태연한 말에 오영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헌병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무장 헌병들이 총구를 낮춘 채 백설화를 포위했다. 오영택이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들고 소리쳤다. 백설화 중장, 당신을 군 형법상 특수절도 민간인 폭행,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어젯밤 민간 창고를 습격해 다수의 민간인에게 중상을 입히고 물품을 강탈했다. 이는 장군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을 넘어선 명백한 강도 행위다. 당장 그 밥숟가락 내려놓고 일어나. 오영택의 고함이 텐트를 울렸다. 백설화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영택을 응시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서늘한지 오영택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 칠 뻔했다. 민간인? 강도? 오준장, 자네는 똥오줌을 못 가리는군. 내가 어제 털어온 창고가 누구 명의인지 그 안에 있던 물건이 원래 어디로 갔어야 했는지 정말 몰라서 일어나. 시끄럽다. 모든 해명은 조사실에 가서 해라. 헌병, 당장 수갑 채워. 헌병 대위가 주춤거리며 수갑을 꺼내 백설화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백설화가 찻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에 텐트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내 손목에 쇠붙이를 채우려면 목숨 걸고 덤벼야 할 거다. 그리고 오준장, 밖을 좀 내다보지 그래. 백설화의 말에 오영택은 의아해하며 텐트 입구를 바라봤다. 어느새 텐트 밖은 수백 명의 병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태양 대위를 선두로 한 대대 병력 전원이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든 채 감찰단 차량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자신들을 굶주림과 추위에서 구해준 은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끌어가려는 작태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한태양 대위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우리는 군단장님의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부당한 체포를 거부한다. 이것들이 미쳤나? 이건 반란이야. 너희들 전부 총살감이야. 오영택이 악을 썼지만 병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놀이쇠를 당기는 철컥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백설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헌병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텄다. 백설화는 오영택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녀는 오영택의 넥타이를 잡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잘 들어라. 나는 내 발로 간다. 하지만 내 병사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너희를 찢어밟길 거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조사실이 아니다. 무슨 소리야? 육군본부. 최무진이 있는 곳으로 직행한다. 내가 직접 가서 따져야겠어. 누가 진짜 도둑놈인지. 백설화는 오영택을 거칠게 밀쳐내고 텐트 밖으로 나갔다.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다. 그녀는 한태양 대위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한 대위, 흥분하지 마라. 나는 잡혀가는 게 아니라 사냥하러 가는 거다. 너는 여기서 아이들을 지키고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동요하지 마라. 백설화는 자신의 레토나에 올라탔다. 오영택과 감찰단은 기세에 눌려 그녀를 호송 차량에 태우지도 못하고 그녀의 차 뒤를 졸졸 따라가야만 했다. 마치 죄인을 압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왕의 행차를 호위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백설화의 레토나가 훈련장을 빠져나가자 한태양 대위는 하늘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지만
백설아가 남기고 간 불씨는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인제에서 서울로 향하는 국도는 험난했다. 폭설로 인해 도로는 미끄러웠고 시야는 확보되지 않았다. 백설화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감찰단 차량들을 확인했다.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백설화의 신경은 다른 곳에 곤두서 있었다. 그녀의 직감,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야수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최무진은 결코 자신을 살아서 서울에 도착하게 둘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사고를 위장해 자신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특히 그녀의 품속에 있는 비밀 장부의 존재를 눈치챘다면 더욱 그러했다. 강원도 홍천 인근의 산악도로를 지날 때였다. 반대편 차선에서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다.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 명백한 사리를 품은 질주였다. 백설화는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다. 레토나의 바퀴가 눈길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덤프트럭은 깻잎 한 장 차이로 백설화의 차 옆면을 스치고 지나가 뒤따르던 감찰단 선두 차량을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세단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아비규환이었다. 감찰단 차량들이 급제동을 걸며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 백설화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았다. 예상대로였다. 덤프트럭이 멈추지 않고 유턴을 시도하며 다시 그녀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로 곳곳에 숨어있던 검은색 SUV 2대가 합류하여 백설화의 차를 양옆에서 압박해왔다. 놈들은 창문을 내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겨눴다. 쥐새끼들이 아주 때로 덤비는구나. 백설화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타이어가 터지면 끝장이다. 그녀는 지그재그로 차를 몰며 사격 각도를 내주지 않았다. 총알이 차체에 박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백설화는 오른쪽에서 따라붙는 SUV를 향해 핸들을 확 꺾어 들이받았다. 육중한 충격음과 함께 SUV가 휘청거렸다. 그녀는 틈을 주지 않고 한 번 더 밀어붙였다. SUV는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다가 도로변의 바위를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하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덤프트럭이 문제였다. 트럭은 압도적인 무게로 앞을 막는 장애물들을 밀어버리며 거리를 좁혀왔다. 설상가상으로 앞쪽 도로가 공사 중으로 막혀 있었다. 우회로는 없었다. 백설화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180도 돌렸다. 차가 눈길 위에서 미끄러지듯 회전하며 멈춰섰다. 이제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상황이 되었다.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녀를 깔아뭉개려 달려들었다. 백설화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가 몸을 날려 도로 옆 눈구덩이로 구르는 순간 덤프트럭이 레토나를 덮쳤다.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는 쇳소리가 산을 울렸다. 트럭 운전자는 백설화가 죽었다고 확신했는지 차에서 내렸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거구의 사내였다. 그는 손에 거대한 쇠망치를 들고 찌그러진 레토나를 확인하러 다가갔다. 빈 운전석을 본 사내의 눈이 커졌다. 찾는 사람은 여기 있다. 사내의 등 뒤에서 백설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백설화의 주먹이 그의 턱에 꽂혔다. 단 일격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고통을 참고 망치를 휘둘렀다. 백설화는 상체를 뒤로 젖혀 망치를 피하고 사내의 팔을 타고 올라가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특전사 시절 익힌 살상 무술, 크라브마가였다. 사내의 코뼈가 주저앉으며 피가 솟구쳤다. 백설화는 비틀거리는 사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였다. 누가 시켰나? 최무진인가? 사내는 컥컥거리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남은 SUV에서 킬러들이 내려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백설화는 사내를 인간 방패 삼아 총알을 막아냈다. 사내의 몸이 덜썩거렸다. 백설화는 사내의 품에서 권총을 빼앗아 반격했다. 탕, 탕. 정확한 사격이었다. 달려오던 킬러 2명의 다리가 꺾이며 쓰러졌다. 백설화는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탄창을 확인하니 남은 총알은 3발뿐이었다. 적은 3명.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백설화는 눈뭉치를 만들어 반대편으로 던졌다. 킬러들의 시선이 쏠린 찰나 그녀는 반대편으로 뛰쳐나가며 방아쇠를 당겼다. 첫 발은 놈의 어깨를, 2번째 발은 허벅지를 꿰뚫었다. 마지막 한 놈이 당황하여 총을 겨눴지만 백설화가 더 빨랐다. 그녀는 빈 총을 놈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손날이 놈의 목을대를 강타했다. 억소리와 함께 놈이 쓰러졌다. 도로 위는 피와 눈이 섞여 붉게 물들었다. 백설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장부를 확인했다. 무사했다. 그녀는 전복된 SUV로 다가가 멀쩡한 스마트폰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준비해라. 지금 서울로 간다. 방송국 기자들 전부 국방부 앞으로 모이라고 해. 백설화는 킬러들이 타고 온 SUV 중 운행 가능한 차량에 올라탔다. 차량 앞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찬 바람이 들이닥쳤지만 그녀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이제 더 이상의 은밀한 잠입은 없다. 화려하고 요란하게 세상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최무진의 목을 칠 것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다. 백설화의 연락을 받은 수십 개의 언론사 취재진과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백설화가 훈련장에서 병사들을 구하고 부패한 지휘관을 참교육했다는 목격담과 고속도로에서의 총격전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국방부 정문은 2중 3중으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고 무장 병력이 배차되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최무진은 백설화가 청사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으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였다. 오후 2시.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도로 끝에서 반파된 검은색 SUV 한 대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차체는 총탄 자국으로 벌집이 되어 있었고 범퍼는 떨어져 나가 덜렁거렸다. 그 처참한 몰골의 차가 바리케이드 바로 앞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백설화가 내렸다.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얼굴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 군복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은 그 자리에 있는 수천 명을 압도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길을 비켜라. 백설화가 나직하게 말했다. 정문을 지키던 위병 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막아섰다. 그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총구는 바닥을 향해 있었다. 백설화는 전군이 존경하는 영웅이었다. 병사들은 그녀에게 총을 겨눌 수 없었다. 차 참모 차장님.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위에서 발포 명령까지. 발포? 쏘라고 해라. 내가 맞겠다. 백설화는 성큼성큼 위병소 쪽으로 걸어갔다. 병사들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때 청사 안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백설화, 멈추지 않으면 사살하겠다. 너는 무장 탈영병이자 반란군이다. 최무진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특수경호팀이 건물 옥상과 로비에 배치되어 조준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상황은 극도로 치달았다. 백설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백설화의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인간 방패가 되어 그녀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장군님을 쏘려거든 우리 먼저 쏴라. 부패한 군인들 몰아내자. 시민들의 외침에 경호팀은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백설화는 시민들의 호위를 받으며 당당히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눈인사를 보내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향했다. 장관실이 있는 10층까지 그녀는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10층 대회의실. 국방부 장관과 최무진 대장, 그리고 주요 지휘관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최무진은 백설화가 반란을 일으켰다며 장관을 설득하고 있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참나무 문이 부서져 나갔다. 경호원들이 날아와 처박혔다. 그리고 먼지 속에서 백설화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최무진. 백설화가 이름을 부르자 최무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저 미친 여자가. 경호원. 뭐하고 있어? 당장 사살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백설화의 살기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백설화는 뚜벅뚜벅 걸어가 회의 테이블 중앙에 섰다. 그리고 품에서 피 묻은 장부와 USB 하나를 꺼내 장관 앞에 던졌다. 장관님, 이것이 1군단의 병사들이 밥을 굶고 얼어 죽어가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란군인지 아니면 저자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지 증명할 물건입니다. 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금액의 횡령 내역과 최무진이 군사 기밀을 브로커에게 넘긴 정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장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최무진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백설화를 향해 겨눴다. 죽어버려.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백설화가 아니었다. 백설화는 총구가 불을 뿜기 직전 몸을 틀어 총알을 피하고 테이블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회전 발차기로 최무진의 손목을 걷어찼다. 권총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백설화는 공중에서 낙하하며 최무진의 어깨를 짓밟았다. 최무진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처박혔다. 백설화는 쓰러진 최무진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다. 내 놈이 누린 그 호의호식, 내 병사들의 피와 살이었다. 이제 토해낼 시간이다. 백설화는 최무진을 질질 끌고 회의실 창가로 갔다. 그녀는 창문을 깰 듯이 그를 밀어붙여 아래를 내려다보게 했다. 아래에는 수많은 시민과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봐라. 내가 개돼지 취급했던 국민들이고 내가 소모품 취급했던 병사들이다. 똑바로 봐라. 최무진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장관은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최무진 대장을 긴급 체포하라. 그리고 백설화 장군. 아니, 백중장의 신변을 보호해라. 헌병들이 최무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무진이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백설화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테이블에 손을 짚었다. 지독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멀리 강원도 인제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병사들을 떠올렸다. 이제야 비로소 병사들에게 따뜻한 밥을 맘 편히 먹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하지만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창밖의 겨울 햇살이 그녀의 피 묻은 계급장 위로 쏟아져 내렸다. 별은 밤에만 뜨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출 때 별은 낮에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국방부 청사에서의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백설아가 공개한 장부와 영상은 뉴스 특보를 통해 24시간 내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최무진 대장을 필두로 한 군내 사조직인 무진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대통령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백설아는 병원에 입원하라는 군의관의 권유를 뿌리치고 헌병대 지하 조사실로 향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자신의 손으로 시작한 일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했다. 지하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최무진은 수의를 입은 채 의자에 묶여 있었다. 하루 전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인만이 앉아 있었다. 철문이 열리고 백설아가 들어오자 최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백설아, 내가 감히 여길 들어와. 백설아는 대답 대신 두툼한 서류 뭉치를 최무진 앞에 책상에 던졌다. 서류가 흩어지며 최무진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자금 내역과 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 목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다. 이제는 모래성처럼 무너졌지만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어. 내가 뭘 알아. 최무진은 악을 쓰며 발버둥 쳤다. 백설아는 천천히 최무진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 훈련장에서 얼어 죽어가는 병사들의 고혈을 빠는 게 헌신인가. 내 놈이 최고급 위스키를 마실 때 내 부하들은 업무를 깨먹었다. 내 놈이 따뜻한 관저에서 뇌물을 셀 때 내 아이들은 동상 걸린 발을 서로 주물러줬다. 백설아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TV 모니터를 켰다. 뉴스 화면에는 최무진의 라인으로 분류되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줄줄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공두식 중령이 헌병대 호송버스에 오르며 기자들에게 계란 세례를 받는 모습이 잡혔다. 공두식은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봐라, 너를 따르던 똥파리들의 최후다. 아무도 너를 구하러 오지 않아. 내가 만든 제국은 끝났다. 최무진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는 패배감과 절망의 눈물이었다. 백설아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돌아섰다. 조사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최무진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시각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쑥대밭이 되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를 압수했고 부패에 연루된 장교들은 계급장을 뜯긴 채 끌려나갔다. 백설아는 단순히 최무진 한 명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군수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TF팀을 꾸려 보급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병사들의 피복과 급식 예산을 갉아먹던 중간 유통업체들을 모조리 퇴출시키고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검토하고 결제 도장을 찍었다. 그녀의 집무실 불은 며칠째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새벽의 여신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그저 병사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일할 뿐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다. 서울의 전국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산등성이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백설아는 모든 뒷수습을 마무리하고 헬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처음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곳 제30 수특전 여단 훈련장이었다. 헬기가 훈련장 상공에 진입하자 백설아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지옥과도 같았던 그곳은 이제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연병장에는 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병사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축구를 하고 있었다. 헬기가 착륙하자 모래바람과 함께 익숙한 얼굴이 달려왔다. 한태양 대위였다. 아니, 이제는 소령 진급 예정자인 한태양 대위였다. 그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육군 참모차장님의 부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백설화는 헬기에서 내려 한태양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고생했다. 한 대위 아니 곧 한 소령이 되겠군. 모두 차장님 덕분입니다. 병사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설화는 한태양의 안내를 받아 부대를 순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병사들의 복장이었다. 낡고 얇았던 방한복 대신 최신형 기능성 방한복과 발열 조끼가 지급되어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고 더 이상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지 않았다. 생활관 내부는 후끈할 정도로 난방이 잘 되고 있었고 온수 샤워 시설도 완비되어 있었다. 점심시간 백설화는 병사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 식단은 쌀밥과 쇠고기 미역국 제육볶음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었다. 예전의 묽은 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다. 백설화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아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강요된 박수가 아니라 진심에서 굴어나오는 존경의 표현이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감사의 인사가 터져나왔다. 백설화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술 떴다. 그때 취사병 한 명이 머뭇거리며 다가와 갓 구운 계란 프라이 하나를 백설화의 식판에 올려주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장군님 그때 창고 털어오실 때 저도 같이 갔던 취사병입니다. 장군님이 지게차 모시는 거 보고 평생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백설화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계란 프라이를 반으로 잘라 옆에 앉은 이등병의 밥 위에 얹어주었다. 나는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많이 먹고 건강하게만 제대해라. 그게 내 명령이다. 식사가 끝나고 연병장에서 전 병력이 모인 가운데 조촐한 행사가 열렸다. 백설화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준비해 온 원고를 주머니에 넣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너희를 춥게 해서 미안하고 배고프게 해서 미안하다. 군복 입은 장군으로서 너희를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이 부끄럽다. 하지만 약속한다. 다시는 대한민국 군대가 너희를 소모품 취급하게 두지 않겠다. 너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 추운 산속에서 청춘을 바치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별이다. 나는 그 별들이 빛날 수 있도록 밤하늘이 되겠다. 백설화의 진심 어린 연설에 병사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는 소리 죽여 울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연병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전우애로 가득 찼다. 백설화는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고 포옹을 나누었다. 그녀의 군복에는 병사들의 땀 냄새와 눈물이 배어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받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5월이 되었다. 인제군의 험준한 산악지대에도 봄이 완연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힘차게 흐르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지천으로 피어났다. 백설화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개혁은 육군을 넘어 전군으로 확대되었고 그녀는 군인들의 롤모델이자 국민적 영웅이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백설화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인제 터미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휴식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사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두리번거리다가 백설화를 발견하고는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저 혹시 백설화 장군님 아니십니까? 백설화는 고개를 들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군복을 벗고 있어 금방 떠오르지 않았다. 만내만 자네는 저 김민수입니다. 지난 겨울 혹한기 훈련 때 동상으로 쓰러졌던 김하사 기억하십니까? 지난달에 전역했습니다. 백설화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일장에서 공두식의 강요로 얼음판에 쓰러졌던 바로 그 부사관이었다. 그때는 창백하고 죽어가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고 밝은 청년의 모습이었다. 백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반갑게 맞았다.
아, 기억난다. 몸은 좀 괜찮은가? 후유증은 없고. 네, 장군님이 헬기 태워주셔서 제때 치료받았습니다. 발가락도 멀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불구로 살았을 겁니다. 김민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작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십시오. 이게 뭔가? 백설화가 쇼핑백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유명 브랜드의 핸드크림 세트가 들어있었다. 향이 좋고 보습력이 좋기로 소문난 제품이었다. 그때 장군님이 저를 업고 헬기로 뛰실 때 제가 장군님 손을 봤습니다. 장갑도 안 끼시고 제 군화끈을 풀어주셨는데 손등이 다 터지고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자 손이신데 너무 거칠어서. 김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백설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훈련과 작전. 그리고 지난 겨울의 사투로 인해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군인으로서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지만 여자로서는 감추고 싶은 상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 거친 손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것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평생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향기로운 선물이구나. 백설화는 즉석에서 핸드크림 뚜껑을 열어 손등에 발랐다. 은은한 꽃향기가 카페 안에 퍼졌다. 크림이 스며들며 거친 피부가 부드럽게 감싸졌다. 마치 지난 겨울의 상처를 위로하는 듯했다. 저녁 축하한다. 민수야, 사회에 나가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도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 군인들의 영원한 누님이자 어머니로 남아주십시오. 김민수는 씩씩하게 경례를 하고 카페를 나갔다. 백설화는 그가 버스에 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핸드크림 향기를 맡으며 미소 지었다. 피냄새와 화약 냄새 대신 꽃내음이 나는 손,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평화의 증거였다. 그날 밤 백설화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김민수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저 멀리 전방의 산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와 어둠 속에서 경계를 서고 있을 병사들이 떠올랐다. 백설화는 가슴에 단 별 3개를 어루만졌다. 이 별은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두운 밤 길을 잃은 병사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이 되어야 했다. 쉬지 마라, 백설화.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다시 서류 더미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집무실. 불빛은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 세상이 잠든 시간 홀로 깨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 설산의 호랑이라 불리던 그녀는 이제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따뜻한 별이 되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